안녕하세요. 위클리 세종기업 데이터 오늘은 9월 9일입니다. 저는 전혜성이고요. 네, 저는 정윤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민경입니다. 네, 저희 오랜만에 다시 녹화하게 됐는데 네, 네, 요즘에 카카오와 네이버가 가장 핫한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의미의 핫한 게 아니라 그렇죠. 조금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각에서는 좀 저가 매수다, 뭐 미국의 빅테크 이런 기업들 보면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충분히 뭐 지금도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연초 그렇죠. 대비 생각을 하면 네네.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고, 이번에 이번 이슈로 빠졌다기보다는 이번 이슈를 핑계 삼아 그동안 이제 많은 이제 수익 났던 것들을 좀 차익 실현을 좀 해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좀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카카오가 결국에는 이익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매출과 이익이 늘어났던 근거는 카카오톡 대화창에 이런 광고 화면들이, 광고 상품이 삽입되면서 크게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네. 더 이상 광고로 늘어갈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이제 제한적이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에도 이번 2분기에 실적 발표하면서 카카오톡 보시면 맨 밑에 메뉴판이 있으신 거 혹시 보실 거예요. 친구, 대화창, 그리고 그 전에 원래 샵 탭이었는데 네. 이게 뷰랑 쇼핑 탭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요거 제가 그래서 주변에 많이 여쭤봤는데 네. 뷰 탭을 많이 쓰냐? 근데 대체적으로 반응이 그런 게 있었어? 라는 반응이 조금 있어서, 요 뷰 탭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 트래픽이 안 나오게 되면, 이게 뷰 탭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은근히 광고 상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트래픽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광고 성장이 좀 제한적일 수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어졌던 높은 성장률이 꺾인다기 않고 보는 게 아니라 성장률이 둔화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사실 성장이 꺾이는 것보다는 성장률이 둔화되는 시점부터 주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성장률이 둔화되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이라기보다는 내용은, 이제 8월까지 수출이 엄청 좋았어요. 사실 이제 8월 달에는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세가 좀 이제 이렇게 좀 감소 성장률 둔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7월보다는 YOY 전년 그 성장률이 좋게 나타나서 피크아웃에 대한 논의 이런 게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9월부터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작년도 하반기에 수출이 좋았는데 사실 의미 있게 그러니까 성장세가 나오기 시작한 건 9월부터거든요. 그럼 이제 9월부터는 21년도 9월부터는 전년도 낮은 베이스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역기저 현상이 나올 가능성도 좀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 8월, 그러니까 7, 8, 9,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게 5, 6, 7, 8 이렇게 나와 있던 수출이 좋았는데, 요 수출 금액이 9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9월이 13.95, 10월엔 21.58, 11월엔 19.0, 그다음에 12월엔 6.15까지 낮아지게 되는데, 만약에 수출이 절대 금액이 조금 내려오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연말 11월, 12월 되면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출이 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그런 소비가 좀 증가를 해야 되는데, 일단 미국에서가 소비가 가장 중요한데, 내구재 소비 추이를 보게 되면 과거 그런 평균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내구재 소비가 2021년 3월을 정점으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수출이 앞으로 증가할 할 때 조금 제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수치상으로 조금 첨언드리면요. 작년 2020년 9월 수출 금액이 478억 불이었습니다. 478억 불이었고, 그 다음에 작년 12월이 513억 불 정도가 됐는데요. 2021년 수치를 보면은 2021년 5월에가 507억 불, 그 다음에 6월에 548억 불, 7월에는 554억 불로 좋았지만, 만약에 2021년 5월처럼 507억 불 정도가 나오면은 2021년 12월 같은 경우랑 비교했을 때는 역성장이
이라는 이제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네, 숫자는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9월이 478억 불인데요. 이 478억 불이라는 숫자 자체도 그렇게 뭐 낮은 그런 수치는 아니고요. 워낙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숫자가 낮았을 뿐이지 19년만 봐도 400억대 중반의 그런 수출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2020년 9월부터는 수출이 이제 충분히 많이 올라오는 상태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부분은 좀 유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는 사실 또 반대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왜냐면 공급 병목 현상 때문에 팔 수 있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내구재 소비가 감소하는 거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뭐 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그러니까 뭐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내구재 소비 같은 내구재, 뭐 이제 자동차, 이제 뭐 IT 전자제품, 뭐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판매하는 기업들은 하반기에 실적 둔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조금 있다. 왜냐면 매출이 좀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관심을 가졌던 기업이 서비스 기업인데 SBS입니다. 이게 네. 지상파 관련된 건데, SBS가 이게 분기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IR북을 올려주게 돼요. 네. 이 IR북을 보시면 상당히 좀 재미있는 그런 변화가 나오게 되는데, 그전에는 이제 광고 수익이 메인인데, 여기서는 이제 사업 수익이 계속 오고 있어요. 사업 수익이라고 하면은 판권 유통, 계열사 로열티, 재송신 수익, 온라인 수익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제 유튜브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SBS 컨텐츠를 올리고 그거에 따른 광고 수익을 SBS가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 제작을 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사실 원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수익이 들어오면 그게 거의 매출이 곧 거의 이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재미있는 변화라고 보고 있고, 지상파가 과거에는, 그러니까 지난 10년 정도는 헤게모니를 좀 잃어갔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TVN이나 JTBC가 올라오면서 지상파 뭐 볼 게 없다, 뭐 지상파 뭐 무너졌다, 뭐 이렇게 좀 슬로우해졌는데, 그래도 지상파가 그 한 30년 갖고 있던 그런 업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SBS 말고 KBS나 MBC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드라마가 이제 조금 재미가 없어졌던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건 정말 개인적인 취향이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스튜디오 S라는 거를 100%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드라마를 제작을 하게 돼요. 근데 스튜디오 S가 어떤 회사냐면 그 CJ가 가지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그러니까 드라마 제작하는 데랑 똑같은 회사인데, 뭐 CJ랑 SBS랑 비교했을 때 SBS가 밀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SBS 시가총액이 1조 원이 채 안 하고 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의 시총이 2.5조? 2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100% 자회사인데, 그냥 단순하게 스튜디오 S랑 스튜디오 드래곤만 비교를 해봐도 SBS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드라마가 다시 좀 재밌어지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펜트하우스가 네네. 완전 대박을 쳐서 그거가 하면서 좀 더 이렇게 맞아요. 컨텐츠에 대해서 역시 그래도 업력이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부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드라마 제작하는 환경 자체도 좀 많이 다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TVN 쪽은 뭐 PD나 이런 분들이 뭐 프리랜서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SBS는 그래도 자기가 자체적으로 키워나가는 그런 PD 뭐 인력 경쟁력, 인력 풀이라고 하고, 그 한창 시장에서 유행했던 그 VFX 있잖아요. 그 덱스터가 하고 있는 VFX도 SBS는 자체적으로 전부 다 대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이런 뭐 대본 들어온 걸 이게 과연 상업성이 있을까, 흥행 여부가 있나, 뭐 이런 드라마 성공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이제 보이지 않는 경쟁력을 SBS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게 조금 지금 주가가 작년 하반기부터 뭐 퍼센트로 올라온 게 아니라 거의 배로 네. 올라왔기 때문에 뭐 조금 단기적으로 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스튜디오 드래곤의 기업 가치와 SBS가 가지고 있는 스튜디오 S 가치를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SBS가 확실히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짧게 두 가지 종목 더 말씀드리면, 데아티아이라는 그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주가 베이스인데 지난 분기까지는 그러니까 18년도 3분기부터 수주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그 19년, 20년도까지는 2천억대 중반 정도에서 수주가 정체되고 있었어요. 근데 21년도 2분기에 처음으로 3천억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소개를 좀 드리고, 두 번째로 현대 퓨처넷입니다. 이게 과거 현대 HCN이라는 회사인데 그 현대 바이오랜드, 그러니까 구 SK 바이오랜드를 여기서 인수를 했는데, 인수하고 난 뒤에 계속 장내 매수로 지분을 사더라고요. 네. 최초 인수할 때 지분율이 27.94%였는데 2021년 7월 30일 기준으로 지분율이 34.35%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평균 매입가를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2만원대 초반 정도이고요. 현재가는 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만원 왔다 갔다 하는데 약간 손실 정도 규모인데, 금액을 정확한 건 아닌데 이거를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한 220억 원 정도를 장내 매수로 샀더라고요. 근데 이걸 왜 샀지? 라고 계속 보고 있는데 아직 이유는 못 찾았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를 금액을 사서 했다라는 거는 그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모르는. 네, 그런 게 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렇게 소개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방금 현대 퓨처넷 말씀해 주셔서 저도 비슷한 사례 하나 짧게 말씀해드리고 다시 준비한 내용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형지 INC, 네. 역시 형지그룹의 그 요즘에 그 이재명 대통령 그 경기도지사 테마로 형제그룹이. 네, 아무튼 형제그룹의 그 최병호 회장님도 그 형제 INC의 주식을 정말 꾸준히 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다트 공시에서 2017년 자료부터 정리를 해봤더니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사시는 건 아닌데 공시가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 정리를 해보면 2017년 9월부터 2021년 8월 19일까지 계속 장내 매수로 그 형제 INC 주식을 취득을 하셨고요. 그 보시면은 중간중간 이 주가 변동이 컸기 때문에 수익이 나던 구간도 있을 거고 손실이 나던 구간도 있을 건데 결론만 보게 되면 꾸준히 샀던 평균 단가가 949원이고요. 전체 구매한 금액 자체는 5억 8,469만 원, 8,47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평균 단가가 949원이고 지금 단가가 1,500원이 넘어가니까 결론적으로는 수익을 내셨지만 예전에 사셨던 금액을 비교해보면은 또 이 회장님도 샀다가 또 좀 물렸던 구간도 있을 거고 또 사서 수익을 아주 크게 벌었던 구간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최근까지도 자꾸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가의 형제 INC 보실 때 이제 형제그룹의 회장님도 4년 동안 5억을 계속 사셨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뉴딜 펀드 포트폴리오 관련된 내용이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펀드에 가입했다고 하셔가지고 한때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 어떤 펀드들이 있는지 보실 수가 있는데 뉴딜 검색하시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펀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펀드 유형은 특별자산형, 혼합채권형, 재간접형, 주식형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메리츠, 뉴딜 밸런스 증권투자신탁, IBK 국민 참여 정책 뉴딜 혼합자산 투자신탁 이런 것들도 있고 골든브릿지, 레인보우 국민 참여 정책 뉴딜 기업 증권 투자신탁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펀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순수 주식형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순수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에 어떤 종목에 투자를 했는지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제가 정리한 그 펀드는 삼성 액티브의 삼성 뉴딜 코리아 펀드와 KB자산운용의 KB 코리아 뉴딜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는 수익률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2021년 6월 30일에 이제 3개월 단위로 공시가 되게 되는데 최근에 나온 공시가 2021년 6월 30일 기준이고 그 당시 포트폴리오를 열어봤더니 삼성 뉴딜 코리아 펀드 같은 경우는 한 5.7% 정도 그 당시 기준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포트폴리오를 지금까지 계속 유지를
했을 것 같진 않고, 근데 만약 유지를 했다 치면은 각 종목별로 이제 추정 수익률을 좀 계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했을 때 현재의 그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 계산은 따로 해보진 않았지만 종목별로 2021년 9월 8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조이시티가 130% 수익률로 굉장히 수익이 잘 났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반대로 웹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3%로 가장 수익률이 저조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 또 좋은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은 효성 첨단 소재, 한솔케미칼, 그리고 대망의 에코프로. 네, 그 정도가 굉장히 좋은 수익을 냈을 것으로 보이고, 하이닉스는 여기서도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하이닉스 매수 단가가 126,990원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10만원대 초중반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하이닉스 매수, 그러니까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매수 단가를 갖고 있는지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B 코리아 뉴딜 펀드 같은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봤을 때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전체 포트 수익률은 8.46% 정도 되고, 그 종목을 현재까지 9월 8일 종가 기준까지 이제 유지를 했을 때 가장 좋은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요,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 취득가액이 주당 75,651원인데, 저희도 제가 이 단가를 기억하는 게 아프리카 TV IR 듣고 실적 발표하고 1분기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진짜 실적 잘 나왔다, 내용 좋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좀 날랐는데, 제 기준은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못 샀던 가격이 이 정도 가격이었는데요. 그때 샀으면 저도 좋은 수익. 다 되고 올라간 것처럼 올라갔죠. 네. 그래서 이게 어제자까지, 그러니까 9월 8일까지 갖고 있었으면 수익률이 116.12%였을 거고, 이제 반대로 이제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손실이 컸을 종목은 현대에너지 솔루션으로 수익률은 마이너스 28.39%입니다. 포트폴리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은 LG화학이고요. 어제 9월 8일까지 종가 기준으로는 약 14%의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되고, 삼성전자가 두 번째 비중이었는데 삼성전자도 4.73% 손실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중 1, 2위 종목이 모두 손실에 있지만 다른 종목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서 전체 포트 수익률은 그래도 8% 정도 된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이 안에서 어떤 기업들을 좀 우리가 참고하면 좋을까 저도 제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요. 저는 제 눈에 띄는 종목 중 하나는 JYP였습니다. 그래서 JYP 같은 경우는 2분기에는 이제 2분기 매출은 406억으로 역대 2분기 중에서는 가장 좋았지만, 영업이익은 96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은 23.67%였는데요. 전분기에 워낙 좋았고, 또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조금 하락하면서 매출 성장폭에는 이익은 조금 못 미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분기에 트와이스와 2PM 컴백이 있었고요. 3분기 같은 경우는 요즘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스트레이키즈, 그리고 있지 두 그룹의 그 컴백이 있습니다.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는 8월 23일에 정규 2집을 출시하면서 제 기사상으로는 112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는데 JYP 사상 첫 밀리언셀러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서구권, 남미, 미국 이쪽에서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쪽에서 인기가 많아서 이제 유튜브 채널에 그 광고 단가가 또 올라가는 그런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팬덤들이 이제 팬덤이 커지면서 이 컨텐츠 자체의 수익률이 올라가는 그런 영향도 있을 거고. 저 아까 노래 들어봤잖아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 들어보셨죠? 네. 사실 저도 오늘 처음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네. 참 저는 알겠지만 그게 좋다고 하면 꼭 망하고 나쁘다 그러면 꼭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안 맞으시죠? 저는 참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6,800만 뷰 정도, 6,500만 뷰 정도 기록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 얘도 1억 뷰 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일단 스트레이키즈가 이 3분기 JYP 실적을 좀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있지는 9월 24일에 정규 1집 발매를 확정했다고 합니다. 있지도 굉장히 팬덤이 커졌는데, 하나 좀 체크할 필요는 멤버 리아 같은 경우는 학폭 논란이 있었던 멤버였고,
사실 스트레이키즈도 학폭 논란이 있었다고 해요. 저는 사실 잘 몰랐지만 있었는데도 지금 활동을 강행하고 어쨌든 잘 나가고 있는데 그 학폭 논란 같은 경우는 남자 아이돌 대비 여자 아이돌한테 타격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있지 리아의 학폭 논란은 아직 완벽하게 마무리된 상황은 아닌 상태라서 만약에 컴백을 했을 때 이게 다시 불거지면은 조금 이제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하나 있는 것 외에는 JYP가 또 하반기에도 좋은 실적을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게 퍼가 46배 정도 되는데요. 최근 4분기 합 기준 퍼가 46배인데 이게 동종업계에서 제일 낮아요. 네. 하이브가 119배, YG가 89배, 그 다음에 SM은 작년 적자가 나면서 퍼 계산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PBR 기준으로는 JYP가 가장 높지만 퍼 밸류 기준으로는 JYP가 가장 낮고 대신에 JYP가 가장 수익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하면은 뭐 밸류 상으로도 뭐 엔터주 전반적으로 사실 조금 고밸류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좀 수익성이 따라가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JYP에 좀 관심을 가져봤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지누스입니다. 그래서 지누스도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폭락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조금 올라오나 싶더니 다시 그 하한가 근처에 있는 가격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가격은 상승했지만 물류비 이슈 때문에 제품 가격은 상승했지만 물류비 이슈 때문에 그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시장에서 좀 우려가 있는 종목인데요. 저는 이 회사 같은 경우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제품 판가를 인상을 했는데 소비재다 보니까 반대로 원자재 가격이 빠진다 그래서 제품 판가를 확 내려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판가가 올려놓은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물류비가 안정화되면은 회사의 그런 그 제품 인지도나 소비자의 소비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부재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논리가 너무 강력하고 그 논리로 인해서 투자 심리 자체가 악화가 된다면은 여기로도 이제 관심이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그런 양면적인 부분이 있지만 좀 그래도 트래킹을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누스가 주요 쓰는 원자료가 이제 매트릭스 판매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폭신폭신한 걸 쓰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화학 제품은 이제 TDI라는 네. 제품입니다. 근데 TDI가 이제 조금 내려오고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고 그런 철 같은 가격도 지금은 철강 가격이 조금 아직도 높긴 하지만 이런 원자료 가격이 내려왔고 P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Q만 받쳐주면 C는 내려가고 그러면은 정말 이익이 폭증하는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Q가 그만큼 받쳐줄 수 있는지 또 물류비 이슈가 있는데 여전히 높은 수준에 유지가 되고 있어서 언제쯤 이게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는 준비한 내용을 다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